한국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영재 발굴단에 보면 아니 어디서 그런 영재들이 계속 나오는지. 근데 되게 영재였던 사람도 나중에 방송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가면 여기서는 세계적인 천재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뭐냐를 찾는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라고 안 부르거든요. 정답이 있으면 우리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질문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늘 하던 걸 하고 루틴하게 살고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질문이 언제 일어나냐면 변화가 생겼을 때, 모르는 게 있을 때. 근데 지금 질문이 왜 화두냐? 지금이 너무 급격한 변화의 시기거든요. 여기에 적응하시려면 필히 질문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쟨 저런 것도 몰라?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이 넘어가면 내일은 알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내 아는 사람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단계가 없으면 평생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멘사는 IQ가 148 이상인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IQ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긴 했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발견한 다른 점은 그거였어요. 되게 산만해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게 2명이 얘기하고 3명이 얘기하고 2명이 뭐 정말 산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만한 게 특징인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그랬는데요. 한 번은 제가 멘사 사무실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백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서 야 이거 뭐냐니까 그랬더니 형 왔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거든요. 약간 집중력 총량의 법칙이라 늘 집중할 수는 없어서 평소엔 굉장히 산만하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에 빡 집중하는 능력이 정말 다른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멘사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집중력이 좀 달랐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좀 더 파고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질문요? 집중을 하니까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하에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는 그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멘사 친구들이 질문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이 관심 있고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더라.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영재 발굴단에 보면 아니 어디서 그런 영재들이 계속 나오는지. 근데 되게 영재였던 사람도 나중에 방송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평범하게 사는 경우들 되게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가면 여기서는 세계적인 천재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결국 이건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교육의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국의 공동체 문화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라든가 따돌림 당하는 거 있죠. 그 친구들은 왜 따돌림 당했었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혼자 튀는 애, 뭐 이상한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냥 되게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경우도 있고 좀 튀는 애들. 말하자면 이 공동체 문화는요, 튀는 아이를 두고 오지 못합니다. 이 튀는 아이를 어떻게든 쟤 왜 저래? 하고 눌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튀거나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쟤는 왜 저래? 그런 시선들. 그래서 결국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내가 어떤 이상한 생각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위로 올라가면 체면이라는 것도 있죠. 체면. 이상한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질문하는 경우에서도 질문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궁금한데 일단 야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질문한다고 나를 바보로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를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한국은 교육의 문제가 크기도 하죠. 어려서부터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뭐냐를 찾는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정답이 있으면 우리가 문제라고 안 부르거든요. 정답이 있으면 우리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문제라는 말이 붙는 순간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정답이 없는 거를 찾는,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친구들도 그런 좋은 머리를 뭘 외울 때 쓰거나 정답을 맞출 때 쓰거나 하는데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접하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배웠던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향,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를 채점도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교육의 문제, 어려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교육에서도 몇이다 이러면서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창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문화라든가 또 우리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똑똑함에 비해서는 성과가 많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의성에서 굉장히 기법적으로 많이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거든요. 아무 얘기나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괜찮지 않나? 하고 하나를 잡는 건데,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들에서 제안을 받으면 내가 아무 생각이나 막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질문, 쓸데없는 상상이라도 그것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절로 가 있어가 아니라, 와, 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칭찬 하나에 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좋은 생각 같은 거 했을 때 너무 잘한다 라고 해서 간식도 주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느낌을 줬을 때는 자기가 그런 생각에 제약을 스스로 덜 가지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괜찮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친구의 생각이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생각들을 했을 때 많이 칭찬해 주면서 계속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생각들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대니까 AI랑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미 생각이 갇힌 사람들이라서 생각을 확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 AI와 같이, AI에 넣어보고 아이와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질문이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아이가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내가 3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의 질문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한테 계속 물어가면 같이 이걸 보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여기 나온 얘기를 부모의 입으로 얘기해 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아이가 왜를 했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아서는 부모가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이거 힘들다,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만큼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이고요. 상상력 면에서도 부모는 제한돼 있지만 AI한테 이런 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100가지를 얘기해봐 그러면 100가지로 확 펼쳐지거든요. 저는 부모가 약한 부분을 AI가 분명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질문의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대화의 함정은 뭐냐면,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겁니다. 이 대화가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친구랑 사교적인 대화, 노는 건 괜찮지만 사회에서 특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화를 왜 하는가? 목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만 내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 개념을 좀 가지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같은 경우,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를 가지고 아무리 쌓아봤자 그거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툭 치면 다 무너지는 얘기거든요. 내일 아침 8시에 만나자를 가지고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막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일 아침 10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난 8시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것인가를 얘기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경적인 지식에 있어서 이게 맞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질문이나 이런 걸 할 때 구체성을 좀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재석의 질문하는 법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되게 비슷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때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정준하 씨가 아침을 짜게 먹고 나서 자꾸 물이 먹히네 라고 하면,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짜게 드셨어요? 라는 식으로. 그럼 또 그걸 잘 받아치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또 재미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나 대화도요, 구체성, 그러니까 내가 가장 구체적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가장 구체할 수 있는데 까지가 어디인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질문이나 이 대화가 괜찮을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보를 위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대화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분이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꼭 지금 쉬는 시간 좀 땡 울리는데 누가 손을 딱 드는 순간 이제 어이씨 뭐야 하고 열받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의 잘못이에요. 중간중간에 야, 질문 없니? 라고 해야지 질문 있어도 이렇게 하는데 수업 좀 울리기 직전에 질문 없어? 그러면 그때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 타이밍도요, 이게 맞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대화가 일어나고 질문했을 때 타이밍,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가, 이거는 조금 PT를 한다든가 공식적인 대화,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할 때인데요. 질문했을 때 답변을 예측해 보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식적인 대화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거절당하면 그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대안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을 하면 안 됐을 경우엔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선책을 얘기해야지 대안까지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7가지 단계가 사전에 좀 예측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정말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건 상대방을 칭찬하는 식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죠. 한 가지 주의할 건요, 하나만한 칭찬이 있는 거죠. 오늘 좀 멋져 보이시네요 라고 했을 때요, 그게 별로 안 와닿거든요. 왜냐하면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좀 친한 사이에서는 헤어를 다듬으셨나? 오늘 좀 멋져 보이신데요? 이렇게 하면 그저께 진짜 미장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알아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칭찬을 해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야 이걸 알아봐 주다니, 그런 칭찬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마음을 확 열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평소에 관찰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좀 나아지고 괜찮은 부분들을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알아봐 준 것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칭찬할 거리를 잘 모르겠고 그만큼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식으로요. 나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칭찬을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사람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냥 2가지 정도로 이 사람과의 친분이나 아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아마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챗GPT에 어떤 말을 넣으라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건 있는데요, 저는 다 반대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그게 다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저 사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단어를 넣으면 이건 반드시 잘 돼,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옛날식이에요. 치트키 같은 거 있을 때 있죠. 그런 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물어보면 뭐 단계적으로라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이 2마디 말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적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자꾸 질문을 한 방에 좋은 걸 빡 해가지고 한 방에 결과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여기서부터 그 다음 해가지고 한 방에 하기보다는 10번 20번 질문하면 여기까지 가는, 이런 식의 단계를 가져가시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챗GPT한테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뭘 잘 못 만들어요. 제가 어떤 지자체 강연을 가가지고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는 기획안을 만드는 걸 챗GPT로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창의적인 안을 만들어줘, 탁 나오는데 전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팔도장터 뭐 댄스 경연대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창의적인 거, 야 그전에 없었던 그런 걸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VR 체험, 드론 경연대회 뭐 이런 것들 창의적이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발끈이란 단어와 체육대회를 연결해서 안을 만들어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발끈 묶기 대회, 신발끈 아트워크쇼,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요, 요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발끈 묶기 대회는요, 뭐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부상염려 없고 돈 많이 안 들어갈 거고 특이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해줘라는 이런 두루뭉술한 말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과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봐 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성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챗봇 형태잖아요. 챗봇 형태라는 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기억하시죠? 토니 스타크가 자기의 인공지능 AI랑 자비스랑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계속 지식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도 챗GPT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무슨 방법이 없니?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질문? 거기서 좋은 방법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얘한테 물어보면 결국 얘가 자기 자신을 잘하니까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접근하시면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한 번에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서 단계적, 구체적으로 발전시켜가면 엄청나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깔때기 기법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이게 일반화론이다 그러면 일반화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 구체적 안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금권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예를 들어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익스프레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사면은 줄 안 서고 들어가서 타요. 근데 결국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새치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이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면 돈이면 시간까지 살 수 있다. 시간은 만인에게 공평하다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구나. 금권만능주의가 여기까지 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요. 금권만능주의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런 구체적 사례를 얘기한다. 그러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생각하자. 이게 깔때기 기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스피커 기법은 구체적 사례에서는 그것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자꾸 마약 사건을 일으키고 그런 게 왜 그러지? 그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러지? 무슨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만큼 현대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구나. 아무래도 연예인들은 오늘 일하다가도 내일부터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무슨 사건 때문에 한 방에 나락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직업인들보단 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게 연예인들만의 문제일까? AI 때문에 일자리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결국 이 자꾸 마약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 벌을 주고 문제가 돼도 그런 거는 그만큼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깔때기 기법과 스피커 기법은 내가 말하는 것에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법적으로 알고 계시면 대화를 전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멘사라고 해서 특별히 질문법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멘사는 좀 집중력이 있고 한 가지 일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5I 기법이라는 건 이미 있는 컨설팅 기법이 원래 있는 거거든요. 5번 왜를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왜는 알겠어. 근데 과연 이게 이유인가? 이유가 없나? 이유가 없나? 이유가 없나 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핵심적인 예 중에 하나가 워싱턴의 제퍼슨 기념관의 예가 있거든요. 현상적으로 보니까 제퍼슨 기념관 외벽이 부식이 자주 일어나요. 아니 왜 이렇게 부식이 자주 일어나지? 원인을 살펴본 거도 Y를 한번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비누칠을 하면서 외벽 청소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 비누칠을 줄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죠. 왜 다른 데보다 비누칠 청소를 많이 했지? 비둘기똥이 많은 거예요. 저 비둘기들. 그러면 포수를 고역해서 비둘기를 쏠까?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한 번 더 Y를 외쳤습니다. 왜 비둘기들이 많지? 비둘기들의 먹이가 되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아니 거미가 왜 또 많지? 거미의 먹이가 되는 나방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지역보다도 나방이 많지? 마지막 Y를 외쳤죠. 그랬더니 제퍼슨 기념관이 다른 때보다 밤에 불을 오래 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든 나방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 기념관의 해법은요, 밤늦은 시간엔 불을 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방이 줄고 결과적으로는 5Y를 외치니까 이 근본 원인까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진짜 이유일까?
이 안에 숨겨진 이유는 없는 것일까? 한 번 더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고친 거기 때문에 되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식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5Why 기법입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써먹어 볼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질문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늘 하던 거라고 루틴하게 살고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그렇죠? 저기 앞에 가면 버스가 있을 거고 몇 시 몇 분에 가면은 출근 도장 찍고 뭐 할 거고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언제 일어나냐면 변화가 생겼을 때, 모르는 게 있을 때. 근데 지금 질문이 왜 화두냐? 지금이 너무 급격한 변화의 시기거든요. AI라는 게 확 나와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일자리를 변화시키는 게 내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와, 이렇게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되게 불안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질문이 되게 필요한 상태고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버릇이 없고 질문을 해서 어떻게 이걸 전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질문이 없잖아요. 그럼 이 변화와 새로운 환경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시려면 필히 질문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쟤는 저런 것도 몰라?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이 넘어가면 내일은 알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내 아는 사람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단계가 없으면 평생 그냥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 당연히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 변화를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질문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